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맞수 시간이죠. 자, 이번 주 맞수는 윤석열 정권 출범 2주년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총선 패배, 지지율 폭락으로 앞길이 지금 첩첩산중입니다. 이 불통 논란 끝에 대통령이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내임덕을 막을 국정쇄신안, 아울러 특검 전국을 해쳐갈 방안 기대했었는데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맞수 두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MBC 기자와 마찰 이후에 이제 도어 스태핑 중단했고, 그래서 전체 언론과는 사실 만남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제 집무실에서 22분 동안 향후 3년간 국정 목표 상세히 설명하고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강성만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오랜만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하고 소통했다 하는 것은 예.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사과라는 표현을 쓰셔서 사과했다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명품백 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조 의원님? 그렇게 상식적인 사과를 받기가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사과를 하셨으면 이제 최재형 목사에 대한 스토킹 그 수사는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검은 다 반대하셨어요. 근데 특검을 반대하면 할수록 이게 오히려 더 무슨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대통령 주변에 그리고 그 가족의 주변에 이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꾸 키운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최승원 상병 그 수사 외압 사건의 모습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검사 윤석열이 보여줬던, 국민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에 정반대의 길을 가고 계시는구나. 검사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대통령이 사실 당선되신 건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셔서는 전혀 거꾸로 이제 전혀 엉뚱하게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이실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이제 그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가 그 받은 거하고 그 뭐 최재형 목사, 뭐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한 행동은 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그건 각각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뭐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얘기는 저는 원론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아니 공수처를 왜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런 거 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검찰을 그렇게 억누르면서 그 공수처가 수사하는데 특검을 하자. 이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 자기 모순 아니에요? 자가당착이죠.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럼 공수처 폐지하자고 주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공수처 폐지하고. 좋은 말씀 공수처를 왜 만드셨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원래 저는 이제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우리 당이 어찌됐든 그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켜서 만든 법안이긴 맞습니다. 그리고 조직이고요. 근데 실제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검사도 그 정원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관도 지금 한참 부족하고, 그리고 조직 자체가 워낙 작게 출발을 시켜놔서 원래 애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했던 공수처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굉장히 축소된 조직안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사할 여력이 안 돼요. 지금 벌써 수사하는데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아니 공수처에서 도대체 수사에 착수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결론을 못 내냐.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작은 조직이고 힘이 없고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수사 결론이 안 나오고, 그 와중에 이른바 이종숙 장관 이런 이게 도주대사라는 별명까지 들을 정도로 해외 출국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아니 8개월째 그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왜 수사 안 하냐 이랬거든요. 조직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직을 받쳐준다는 심정으로 특검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몇 년째입니까, 검사가. 이 검찰청에 접수돼가지고 수사를 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수사 결론조차 못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소, 불기소 이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최승훈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근데 그 안타까운 한 해병의 죽음을 그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자 노력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 당장 기소 취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소 취소하고 특검은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그런 모습부터 보여줘야 좀 진정성이 있구나. 그 행동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수사 외압이 비판받을 만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는구나라는 모습을 이해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공수처가 조직이 협소해서 그렇게 기능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72석 그 당선인을 이번에 확보하셨잖아요. 조직을 많이 늘려주세요. 그래서 공수처가 좀 기능을 제대로 하게 이왕 만드셨으면. 그럼 최초 원안대로 할까요? 이런 일을 하라고 공수처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조직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지금 6년이 돼도 결론 안 나고 있잖아요. 검찰이 조직이 없어 안 납니까? 왜 이런 문제는 언급 안 하시죠? 그리고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왜 이런 거 수사 안 하시죠? 이런 거 특감하자고 좀 해보세요 민주당에서. 아니 대통령이 지휘하고 관심이 있는데. 없습니까? 민주당도 그거 특감하자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공정을 주장하신다면 해수부 피살 공무원 특검도 해야 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특검해야 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가족의 여러 의혹 사건도 특검을 하자고 하셔야 되고 이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지. 그 김건희 여사 건은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다 했잖아요 수사를. 이성윤이라는 그 이번에 민주당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이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하셨나요? 하시면서 수사를 하셨어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정지까지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털어놓고도 못했는데 물론 이제 디올백 사건은 현 검찰이 수사하니까 결론을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고 하면 그냥 사정기관 다 없애죠 뭐 그러면.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성윤 지검장이 이른바 그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한 건 맞죠? 네. 근데 계속해서 그분이 나와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조직적인 수사 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 내에서. 그때 당시 검찰총장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이에요. 직무정지 상태였죠. 직무정지 상태였는데 각종 조직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했고 수사 방해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납득이 됐기 때문에 국민적 선택을 받아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까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하려면 그 조직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지검장 혼자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검에서 전혀 협조가 없고 오히려 수사 방해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사건들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근데 왜 이거 결론 못 냅니까? 불기소 처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건을 계속 들고 있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은 아무 혐의가 없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그래서 기소할 사람들 다 기소했잖아요. 그런데도 나머지들을 명확하게 처분을 안 하고 들고 있어요. 아니 수년째 수사를 해서 그 많은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그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수사가 안 되고 거쳤는데, 있잖아요. 압수수색을 거쳤는데 왜 결론을 못 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 그러면 약속하시면 특검 저희들도 좋아요. 뭐냐? 이거 특검해요. 저희들도 좋습니다. 민주당. 근데 그 대신 특검이 끝나면 그때 처분하지 못했던 건 전부 무혐의 처분하는데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특검.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한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왜 전 정권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실망감이 이 국민의힘 지지자 쪽에서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최상병 문제 이런 것은 이제 홍준표 우리 대구시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어떻게 일선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뭐 사단장이 책임지고 뭐 장관이 책임지고 그럼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금 더 진솔하게 이렇게 터놓고 얘기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저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주가 조작 문제는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털었어요. 서울지검장이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검찰총 직무정지 상태인 검찰총장이 방해해서 못했다? 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그때? 그건 논리에 안 맞는 얘기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이면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리예요. 나름대로 다 조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 맞고 또 거기에 뭐 권오순 이런 분들도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디올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 때 경험한 건데 이 경로당에 가면은 경로당 회장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니 아버지 친구라고 오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런 걸 왜 받았어? 10원짜리 하나라도 받으면 안 되지 그 자리에서. 근데 그 말이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사과를 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뭐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부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사과를 잘 하셨다. 이래서 그 부분은 점수를 주고 싶고 또 국민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부분도 점수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병 문제 계속 이렇게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 논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공수처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의 결과를 보시고 미흡하다고 보면은 그때 저는 특검을 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네. 예. 네, 근데 자, 사실은 근데 이 최상병 건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주목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우리 조성호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박정훈 수사단장이 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공소 취소 부분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성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최상병의 그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받고 VIP가 경로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 설명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네, 그게 없었어요. 또 기자들도 추가 질문도 없었고. 맞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제 뭐 그거 방송 그 보고서 일부는 기자들은 점심도 먹지 마라 막 이런 댓글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런 부분. 아니 왜냐면 그 질문이 있었죠 사실은. 예. 그 경로설에 대해서 어떤 좀 답변을 해주시겠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은 동문서답을 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 기자의 질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제로 경로 뭐 하셨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최수근 상병 사망 최초의 초기에 최수근 상병이 사망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질책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의 수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뭐였느냐가 기자들이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해서 아니 그 부분 말씀을 알겠다. 근데 그 이후에 수사 결과를 보고 받으시고 경로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냐를 재차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저도 어제 기자분들이 질문하는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기자를 해봤지만 대통령한테 유리한 질문을 별로 안 해줘요. 대통령이 좀 해명을 할 수 있게 네. 집요하게 이렇게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제가 안 보인 게 아쉽고 방금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경로했다. 경로한 게 뭐 잘못입니까? 대통령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어떻게 현장 실무 책임자도 아니고 사단장 장관한테까지 책임 물은다면 이게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가 경로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왜 대통령이 이런 부담을 지게 됐냐? 민정수석을 없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다고 봐요. 민정수석이 있었다면 그 선에서 다 걸러질 문제들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받아 보니까 그래서 민정수석 부활은 잘한 거예요. 제가 아니 근데 예, 정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현장 책임자 하시는데 그럼 현장 책임자한테 모든 걸 맡겼어야죠. 임성근 사단장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장 책임자의 당시 보고는 수위가 너무 높아서 지금 안전장구도 없이 물에 들어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현장 지휘자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그러냐 그러면 사병들의 안전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니 그렇게 해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소리야 계속 수색해. 그러면 그 지시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밉니까? 네.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게 지금 박정원 대령 항명 사건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장이? 네. 자 이제 현안 관련 이제 질의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게 토론이 집중이 됐는데 사실 그 22분간 모두 발언에서 사실 중요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네. 의미 있는 저출산 관련해서
기획부를 신설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좀 정부조직법 개정을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양극화 해소 문제를 제기를 했고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 그 나름대로 이제 보수 정당의 대통령으로서는 좀 진일보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 들어보죠. 네. 저출산 뭐 기획 대응부인가요? 그건 민주당에서도 호응을 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출산 문제는 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참 잘 하셨다. 이 저출산이 뭐 어느 한 정부 부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수백조를 쏟아붓고도 뭐 실적이 없잖아요. 잘하셨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그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이 민생의 문제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역시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우면은 이 여당의 표가 안 나온다 이런 부분. 근데 이 경제가 어려운 게 이 대통령 탓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뭐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고금리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대파 사건 같은 그런 해프닝도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 민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이 서민 경제를 더 보살펴 보겠다 하는 것은 참 저는 방향을 잘 잡으셨다고 봅니다. 그게 국정 기조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많이 힘드셨죠? 힘들어요. 대파. 이 대파도요. 저는 왜 대파를 질문 안 하죠 기자들이? 대파도 해명을 하셔야 돼. 이 대파라는 게 제가 지금 시장에 가보니까요 한 6개 묶어가지고 지금 870원 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원금이 더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 거예요. 재래시장이나 하나로마트 가면은 이게 싸요 이마트나. 그런데 이 저기 그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때 7,000원 했죠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이 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방식의 그런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그런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참모들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꼭 말씀하신 대로 꼭 이게 대통령 탓이냐? 그렇죠. 그 대파 논란은 꼭 대통령 탓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사건을 벌이게 된 그 대통령실의 무능, 잘못 이런 부분을 사실 대통령이 책임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맞아요. 맞는데 참모들이 좀 부족한데 대통령한테 그렇게 해명할 질문을 왜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기자들이.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기획부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좀 잘 조직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원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외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나마 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정책적으로 뭘 하시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생 서민 지원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민생 서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 구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강론은 좀 지켜보셔야죠. 그러니까 강론을 좀 잘 만드셔가지고 뭘 좀 하시겠다, 하고 싶다 이 말을 좀 국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네, 이제 모처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열렸죠. 그런데 뒤늦게 이제 함성덕 이명백 두 교수가 비선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두 분이 스스로 빨간색, 파란색 넥타이까지 메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이분들의 이런 행동도 굉장히 경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슨 그분들이 비선입니까? 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비서실 그래서 비서실장 천주로 비서실장도 동석을 했고요. 실제로 양측에서 거기에 홍철호 제가 알기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그다음에 여기 천주로 비서실장이 여러 차례 만나서 의제들을 협의를 했어요. 그 부분은 다 기자분들도 취재를 하셔가지고 보도도 중간중간 됐고요. 근데 무슨 본인들께서 뭔가 드러내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무슨 자신들이 그걸 다 조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함성덕 교수하고 사실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에 응한 게 아닌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차후에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개의 경우는 이제 회고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10년 뒤나 이렇게 밝혀질 얘기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은 할 수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거 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은 함성득, 김혁백 그분들이 뭐 경솔하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쓰고요. 저는 뭐 상김 시대부터 한국 정치를 봐왔지만 비선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또 공식 라인에서 협상이 잘 안 되면은 비선을 통해서도 타협을 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꼭 비선 자체가 뭐 100% 부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다만 뭐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얘기들이 뭐 총리를 이재명 대표에게 뭐 추천해 달라고 했다든가 저는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총리 지명하세요. 민주당이 비토하면 또 지명하시고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총선에서 아니 21대 때 국민의힘이 103석이었어요. 지금 21대가 끝나는 시점에 지금 113석입니다. 4년 동안 보궐선거에서 좀 이기고 들어오고 나가고 한 거 합치면 이번에 108석이에요. 103석을 가지고도 국회에서 싸우고 정권을 창출한 당이 108석을 가지고 무슨 선거에 무슨 망한 것처럼 정권이 넘어간 것처럼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냐 이 말. 당당하게 또 대통령도 계시고 그 대통령께서 올바른 정책을 하시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호응을 안 하고 계속 발목 잡으면은 지난 2년 동안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법안 하나 통과시켜 줬습니까? 그러니까 발목 잡으면 그걸 국민이 보고 판단할 거예요. 다음 선거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좀 당당하게 나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짜 발목이라도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뭘 하시겠다는 게 없어요. 저희가 통과를 안 시켜준 법안도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안도 다 통과시켰습니다. 다 기한 내에 통과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뭘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야당에서 계속 발목 잡기 하고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랬으면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당일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죠.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103석과 그리고 그 사실은 탈당해서 원래 입당하셔야 할 분들까지 포함하면 107석이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107석과 지금의 108석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때 107석은 야당으로서 오히려 본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절치부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도 이기고 그다음 지방선거도 이기고 결과를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줘봤는데 너무 형편없이 한다고 국민들이 판단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 총선 결과가 또 다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국민들의 판단은 굉장히 매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직 국정기조의 변화를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고요. 국정기조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문재인 정권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국회와 협의를 하셔야죠. 그렇게 일방독자하시면 안 되죠. 항상. 국회에서 모든 걸 다 민주당이 좌지우지하는데. 그러니까 더 열린 자세로 협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정 기조는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의혹 사건들에 대한 특검도 특검만 하면 국정 기조 더 이상 검권 행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양곡관리법처럼 그러니까 농민들이 국정 정말 기조를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의 시스템을 한다는 거. 어떤 게 국정 기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잖아요. 국회와 좀 협의하시는 국회하고 협치의 모양새를 협의하는 보여드려야 게 됩니다. 협치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협치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거부권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네네. 자, 저희가 지금 영수회담 비선특사 논란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지금 다른 방향으로 주제가 튀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두 분 이른바 비선을 자처한 분들의 얘기로는 야당 대표에게 이제 대통령이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한 사람은 고위직에 등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게시판이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뒷모습이 진짜 뭔지 모르겠다. 저는 그게 뭐 사실이 아닐 걸로 보지만은 만에 하나 그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것이다. 예? 당신이 이 나라를 지금 아니 0.7%를 얻었던 국민이 대통령을 맡겼잖아요. 당신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 보세요. 예? 개헌을 해가지고 180석이면 탄핵이 되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개헌하라고 그랬어요. 자신 있게.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됐다고 봅니다. 무슨 총리를 추천해 달라 뭐 무슨 민주당이 싫어하면 안 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답지 저는 못한다는 처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이게 헷갈리고 이게 정체성이 과연 의심받고 있잖아요. 지금 영남의 당원들이 무슨 뭐 탈당하라는 얘기도 막 게시판에 나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지명하시고 민주당이 거부하면 또 지명하시고 이런 정치를 하셔야지 무슨 총리 지명권을 야당 대표에게
줍니까? 저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저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비선특사 논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부인하고 대통령실도 부인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는 그다음에 이명백 교수가 어떤 분입니까? 지난번에 공관위원장을 하셨어요 민주당. 네. 뭐 일각에는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역대 민주당 그좀 대표를 지내셨던 분들과 두루 교감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명박 교수님은 그 이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서 문재인 당대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셨죠. 그분하고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들이 진짜 진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정기조에 뚜렷한 변화 없이 뭐 인사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뭐 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한번 그러신 적이 있어요. 야당에게 총리 추천권을 드리겠다. 뭐 그게 꼭 나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호 협치하겠다는 모양새니까. 근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거나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기자회견처럼 특검에 굉장히 난색을 보이고 국회에서 이미 통과시킨 법안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하는 듯한 이러한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로 과연 총리 추천권을 준다고 대통령께서 그러면 우리 쪽에서 총리 추천하면 받겠습니까?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미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총리 추천권은 주시려면은요 야당한테 본인이 대통령이 탈당을 하시고 거국 내각으로 간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은 말이 안 네. 되는 얘기고.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여야가 이제 지도체제 정비를 지금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황우엽 비대위원장, 또 추경호 원내대표 뽑아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갔고요. 민주당은 이제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 뽑고 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연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속에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 이걸 완성해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강성만 위원장님. 네. 문제는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론을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척 화가 났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서울시당에 우리 낙선한 위원장들 모임이 있었는데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된 당 대표를 선출해서 당이 중심을 잡고 이제는 나가야지. 언제까지 비대위를 하면서 그 용산의 눈치만 보는 당으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대위를 빨리 해서 제대로 된 당 대표를 뭐 누가 나와도 좋아요. 뭐 김재섭이 나와도 좋고 뭐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마당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우리 황우려 비대위원장님은 이게 선비예요, 선비. 이게 전투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점잖으신 선비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자로서의 역할로서 이렇게 만족하셔야지 비대위를 뭐 구성하고 뭐 인사를 다 하고 뭐 몇 달을 당을 끌고. 혁신하겠다고 하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인 줄 알았는데 네. 딱 취임하시자마자 일성이 혁신을 얘기하시고 다시 또 전대 연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전대 연기론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이 대표의 욕심이 있으신가?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근데 이제 애당심이 너무 네. 커서 그렇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길을 열어주려고 연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그 당 혁신에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욕심이 생기신 건가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적인 욕심은 없다고 봅니다, 그분이. 네. 아니 저도 사적인 욕심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몸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본인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그림으로 바꿔내고 싶은 그런 욕심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새 대표가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또 한 가지 과제가 예. 이제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 룰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제 네. 당신 100%인데 네. 이거를 뭐 어떻게 좀 조정을 할 건지 그게 논란이 있습니다. 네,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얽혀 예.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대 3으로 하다가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제 당원 100%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민주당은 지금 9대 1로 하다가 뭐 한 75대 25로 됐나요? 뭐 그렇게 바뀐 아니요. 걸로 예전에도 좀 되게 다양합니다. 대의원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일반 당원 지난번에 있고 이재명 대표님이 권리당원이 그 있고. 민심을 더 많이 넣었잖아요. 개딸들 뭐 지원을 받는다고 뭐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니 여론조사가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많이 좀더 넣었잖아요. 안 확대했고 넣다가 대의원을 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고 봐요. 정치라는 것은 현실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이제 뭐 당신 100% 대표를 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민심을 반영 안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이걸 뭐 50대 50이다, 70대 30이다, 또 심지어는 100대 빵으로 하자 이런 백가쟁명의 주장들이 있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도 사회학적으로 정답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쟁이 되겠지만 아마 민심이 어느 정도 반영된 룰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들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예. 뭐 이철규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처리한 것처럼 내가 이번 총선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제 그 논란이 안 불거질 텐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처신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당직자들을 만나가지고 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원내 정치인들을 순차적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뭔가 환담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조만간 등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큰 선거에 이렇게 대패를 하면 한동안은 이제 두문불출 이렇게 예. 자맹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곧 복귀를 하려고 하나? 그럼 그 복귀의 장은 결국엔 전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사실은 빨리 내주는 게 혼란을 줄이는 방법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만 피우면 다른 분들이나 이 당내 혼란이 깊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 예. 거예요. 이게 빨리 카운터파트도 정리가 돼야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하는데 서로 논의가 좀 이제 제대로 국정에 관한 논의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카운터파트 정당인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내부가 정리가 안 되면 나가서 저는 이제 논의하기 어려워요. 뭐 한동훈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민주정당에서 누구를 뭐 나오지 마라, 나경원 나오지 마라 연판장 돌리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었습니까? 예. 한동훈 본인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근데 당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뭐 그 판단은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동훈이라는 분이 지금 대국민 인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도도 있고 인지도도 뭐 지지율도 있고, 있죠. 예, 그리고 뭔가 또 세대적으로 참신하니까 뭔가 변화를 끌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정치 생명력은 저는 충분히 살아있다고 보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느 정도 격려와 응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또 절대 나오면은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어쨌든 공천도 그분 체제에 있어서 하셨고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또 룰도 민심이 반영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가능성 대표가 될 가능성이 출마하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걸 좀 질문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박찬대 의원 원내대표 선출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12분에 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 한 부분이다. 그래서 당론 입법에 반대 목소리 내는 것에 옳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정말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표현을 언론들이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은 원내를 이끌어가는 대표는 원내대표죠. 예. 박찬대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얘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다. 네, 그리고 그건 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거는 특정 정치적 지향과 방향을 가진 이 정치인들이 모여서 결사체를 이뤄서 본인들이 국민들께 설명한 그 비전으로 국가를 끌어보겠다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내부에서 백가쟁명에 관한 논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당론이 정해지기 전에 그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돼야 돼요. 그게 민주정당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논의한 끝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찬반으로 자신의 의견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된 안건이 있다면 그 안에 다시 또 따라주는 것도 당인의 자세예요.
당원으로서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토론해서 당론을 정하되 정해진 당론이라면 따라줘라. 그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경원 국민의힘 이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근데 이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득이 되지 않겠죠. 저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저는 평생 한국 정치를 봐왔지만은 민주당 뭐 상김 시대부터 역대 민주당 대표 중에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어땠습니까? 아 그때보다 더하죠 지금. 그래요? 예,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도 상당한 합리성을 갖고 당을 운영하셨고요. 왜 지난번 공천 때 보셨잖아요. 뭐 임종석이 가, 홍영표 가, 박용진이 가, 뭐 다 가는 거예요. 이재명 그 대표 얼마나 절대 권력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 거의 사당화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서 반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당이라는 게 뭡니까? 본인 이재명 마음대로. 대표 뜻대로 다 움직여지는 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200만 당원이에요. 저희가 당원이.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200만 당원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사당입니까? 200만 당원이 한 87만 정도 된다는데 네. 당원들이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이 뭐 100만, 200만이지 네. 결국은 뭐 당 대표가 뭐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과 중도층에서 지지하는 방향대로 후보들이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총선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공천이 잘 됐다. 그럼요. 그 공천의 우리 결과가 변호사도 총선의 공천을 결과죠. 못 받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천의 결과가 곧 총선의 결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공천이 저희는 나름대로 잘 된 공천이다. 이번 선거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임종석 뭐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묻고 추궁하는 국민의힘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공천 안 했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저희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번 선거는 네. 이렇게 언론이 평가하잖아요. 민주당이 잘해서 뭐 예뻐서 표를 준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워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약간 자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든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이제 총선 압승 결과 이재명 대표가 신임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제 연임론 나오고 있고 당내에서는 뭐 큰 뭐 반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작 이재명 대표 네. 본인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당 대표라는 자리가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작은 선거 하나라도 지면 그 모든 책임은 다 또 이게 작은 선거라는 게 보통 보궐선거 같은 걸 그 얘기하는 2년 뒤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또 그 이후에 대선 출마를 당연히 지금 고려하고 예. 계신 거잖아요. 근데 대선에 출마하려면 지방선거 전에 이미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책임질 부분만 많고 사실상의 권한은 없는 당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체 주자가 나오지 않아서 연임론이 계속해서 부상하는 게 이재명 대표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말도 나오는 거고 본인이 그걸 쉽게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아니 이게 실제로 그 민주당 계열에서 당 대표 연임이라는 게 이제 새정치 국민회의 김대중 네. 총재 시절 네. 그때가 유일했다고 해요. 네. 실제로 네.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부담이지만 사실은 지금 당대표를 임기를 마치면 총선 대승을 이끌어낸 당대표로서의 영예를 남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당대표를 연임하게 되면 그 이후에 현안에 관한 여러 돌발 변수에 대한 정책 책임이 계속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대선을 준비하는 예비 대선 주자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도 이제 찐명이라고 불리는 분이고 당이 이번에 이제 물갈이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이제 당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 뭐 당 대표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안 치면
또 바지 사장 안 쳤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논란 때문에 예. 오히려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답답한 게 아니 그 민주당 안에도 지금 이번에 당선인 포함해서 많은 현역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예. 왜 용기 내시는 분이 없나 모르겠어요. 이게 경쟁하면서 다시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그 다양한 논의들이 하나로 수렴돼서 또 다른 형태의 정책과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역동적인 정당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경제 후보로 누가 손을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용기를 아쉽습니다. 낼 만한 분들은 지난 공천 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셨고 아니 지금 뭐 추미애 한 분 이제 남았는데 그분이 과연 뭐 이 어떻게 될지 원내대표가 될지 안 될지 추미애에 대한 이제 신뢰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 예. 예, 국회의장 뭐 그런 상황이고, 예,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걸로 사적으로 봐요. 그것이 자기의 그 뭐 대장동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재판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야당 대표를 누구를 시키는 간에 또 바지 사장 얘기가 나올 아니 거고. 예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총선에 출마해서 후보로 뛰고 있는데 14일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재판을 3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풀타임으로 서초동에다 묶어놨어요. 근데 무슨 야당 대표가 그 대장동 재판에서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만능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특검 전국입니다. 최혜병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압박감을 느낀 국민의힘 내부에서 삼김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까지 삼김 여사 특검을 국민의힘이 좀 민주당이 제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그 김민전 당선인이 그런 예. 얘기를 하셨죠. 뭐 당연히 우리 쪽에서 나올 만한 저는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 김정숙 여사 때 그 타지마 사건이라든가 뭐 무슨 그 뭐 온갖 화려한 뭐 수백 벌의 의상 사건들 뭐 이런 것들 다 국민들이 보셨잖아요. 지금 뭐 우리 국민이 빨리 잊어서 지금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 그 부인이신 김혜경 여사의 뭐 법카 사용 등등 지금 재판 받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질문도 안 하더라고요. 어제도 그 오로지 그 뭐 디올백 그 300만 원짜리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예? 난 그런 거 보고 이게 과연 이게 이 언론도 공정하냐 지금 이 언론 환경이 예? 특히 이 공정파를 중심으로 과연 문재인 정권 때 이 공정파 다 장악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 상임을 다 그 같이 이렇게 이 특검을 하든지 같이 하는 것도 마땅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 삼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다시 왔어요. 공교롭게도 여사분들이 예, 예. 성씨가 김씨여서 예, 예. 아니, 김혜경 여사 7만 8천 원을 언급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께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뭐지 그것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봐야죠. 뭐 김정숙 여사 포함해서 삼김 특검 얼마든지 제안하세요. 저희가 뭐 안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 이렇게 특검을 해서 결론 안 나오면 무혐의로 털어야 됩니다. 지금도 경기도 공무원들을 죄다 부르고 있어요. 전체 경기도 김혜경 공무원 여사의 그 도지사 부인으로서 처신이 올바랐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아니 어떤 게 문제인데요? 왜냐면 실제로 그 카드를 개인 카드를 썼어요. 아니 저도 공직이 있었지만 공직에서 준 카드를 가지고 뭐 시장을 본다든가 뭐 이런 적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공직에서 쓴 그 준 카드를 가지고 시장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값을 뭐 계산한 게 정치 뭐 이제 그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어쨌든 밥값을 계산한 언론에서 것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지금 기소된 부분은 아까 7만 5천 원인가 그 부분은 맞는 얘기고 네. 그런데 이제 비서 배모 씨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배모 씨가 이제 뭐 과일이나 여러 가지를 사서 날랐다는 부분은 좀 별건이잖아요. 네네. 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 어쨌든 뭐 연관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경기도 지사 시절에 도지사 공간에서 사셨어요 두 부가. 그 옛날 얘기를 여기서는 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것 같고요. 근데 예. 경기도 공간은 거기에 많은 손님들이 초대가 됩니다. 저도 가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그럼요 당연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같이 조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조사. 근데 지금 그걸 조사하자고 네. 경기도 법인카드 전체를 지금 수원지검이 털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공무원 중에 지금 수원지검을 안 갔다 온 공무원이 없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또 뒤지고 또 뒤지고. 그래서 심지어 경기도청 공무원의 대다수가 수원지검에 파일 형태로 가 있다는 농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특검 하시겠다고 하면 특검 하자고요. 하고 아니, 그러니까 70일 동안 수사해서 조상호 우리 위원장 끝내면- 차원에서 하자 말이 나오지 않고 민주당 차원에서 나와야죠 그게. 아니 책임 있는 국민의힘이 분들 지금 그걸 언급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니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화두를 던졌으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적어도 대변인이라든가 아니 네? 법안을 뭐 발의를 하시라니까요. 지도부에서 네. 뭐 좋다 우리도 받겠다 이런 말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법안을 발의를 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처분이 나오면 그때도 수사 결과 아무런 게 안 나오면 이제는 이 사건 수사 수원지검에 있는 수사 다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금 벌써 2년 넘게 털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지금 6년째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 왜 못 하시냐고요. 정권 다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정권 다 잡아놓고도 왜 못 하시냐는 겁니다. 제 말은. 검찰 다 들고 수사는 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렇지. 네.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특검법 또 이걸 또 발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그 예를 들어 조국 사건,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황운하 사건 이것도 이제 검찰이 조작 수사실 가능성이 있다.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으로 날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으로 날이 예. 된다니까요. 그만큼 검찰권 행사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조국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전 비대위원장이 특검을 하자. 그거는 조국 대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따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입시와 관련된 특혜 의혹들이 나왔어요. 비리 의혹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경험을 했고 굉장히 아픔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국민들도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위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처음에 심지어 그 김기현 전 대표께서 그 동생분이 경찰에서 자백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검찰에서 결론이 뒤집어져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뇌물 받은 사건 그런 얘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들어보니까 이 아니 자리에서 진짜 제가 맞는 그건 이미 답변하기가 보도가 다 그렇고. 나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연 특검을 그것이 통해 진위를 문재인 밝힐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의 의중에 관계없이 밑에 선에서 이루어졌겠느냐. 일단 이런 부분이 국민적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검을 할 만하다고 봐요. 대통령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 하부적 수사 과정에서 나온 그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잘잘한 그러니까 얘기가 조작 수사 아니고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검수완박해가지고 뭐 기소청으로 바꾸자 하는데 그럼 과연 경찰이 검찰보다 더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기소청 반대예요. 예. 저는 그런 거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검찰이 없이 사회가 유지가 된다고 보세요? 근데 대한민국 검찰이 사회가? 직접 수사를 이렇게 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것도 당연히 저는 금지돼야 사적으로 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여러 집단 중에 검찰이 상대적으로 좀 더 깨끗하다고 봅니다. 아니 사적으로. 저는 네. 검찰이 네.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저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업무를 해보잖아요. 국회가 제일 깨끗해요. 아이고. 검찰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게 이제 특검이라는 게 도입된 게 이제 1999년 김대중 정부 네. 시절이고요. 예,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했던 게 모두 14건입니다. 예.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국정농단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여기는 또 김경수 지사가 거기 이제 구속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 성과를 낸 특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무작정 이게 정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이 사법적인 판단이 나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자꾸 얘기하니까 사법의 정치화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 변호사님 어떻게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정부 때 처음 특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특검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이제 1호 특검이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파업 유도를 한 주체가 검사였어요. 진동군 검사장이 그렇죠. 그 의혹에 진형구. 진영구, 네. 진영구 검사장이 그 의혹의 당사자였고 지금 한동훈 네. 전 비대위원장의 장인이시기도 장인이죠. 합니다. 네. 그분이 그 이른바 국민 누구도 본인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뭐냐면 수사를 하는 사람인 검사가 불법에 연루됐다면 마땅히 전혀 별개의 주체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안들은 전부 검찰이 연루된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검찰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최상병 사건도 검찰이 연루됐나요? 그것도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수사 그 과정이잖아요. 군 검사가 예, 나는 좀 너무 국방부 군 검사까지 이야기가 관련된 거예요. 그는 군 검사. 예. 군 검사하고 검찰하고는 좀 구분해야죠. 아니 국방부 군 검사도 검사죠. 네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처 못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거 30초씩만 듣겠습니다. 먼저 30분 강의원님 이요? 30분? 30초. 예, 뭐 어쨌든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시고 또 소통하시고 더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좀 개각도 하셔가지고 좀 분위기도 일신하셔서 좀 정말 민생과 경제 문제 이런 데 몰두하셨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거대 야당으로서 좀 책임을 가지고 국회에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반대할 건 반대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미래로 가는 쪽으로 서로 협치해 나가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민주당도 여러 가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조 부위원장. 예, 사실은 사과를 하신 거는 이제 좀 진일보한 태도이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근데 납득을 하려면 진정성이 보여야 되거든요. 진정성이 보이려면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적절해야 되는데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신 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특검 이전에 박정훈 대령 같이 뭔가 억울한 해병의 죽음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과거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에 대한 부당한 공소는 먼저 취소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